한국이 별걸 다 주도하네요. 진짜 돈을 한국에서 쓰게 하려고 용을 쓴다. 일본인 승무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주도하고 있길래 저렇게 욕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일본인 승무원 이스즈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귀여운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섹시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름도 그렇고 제 이미지가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덧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일본인들 중에는 덧니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 덧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심미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덧니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일본만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덧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일본인들이 유전자가 좀 다르대요. 우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의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가계도가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원주민은 조몬족인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몬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래요. 이 조몬족의 기원전 300년경에 한국에서 건너간 야요이족이 있대요. 이 두 그룹을 갑자기 가족을 섞기로 결정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 얼굴이 비슷한 건가 봐요. 조몬족은 일반적으로 턱뼈가 작고 치아가 작았대요. 턱뼈가 작으니까 이빨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섬세한 특징이죠. 반면 야요이족은 턱뼈가 크고 이빨이 커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섞이면서 유전자가 모두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이러한 유전자 조합이 부정교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정교합은 입을 다물었을 때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입니다. 치아가 맞지 않는 지퍼를 닫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그룹 간의 턱과 치아 크기의 불일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와 유전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말 흥미롭죠. 유전자가 우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게요. 이게 근친상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12세기경 유럽 왕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친상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소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가족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사촌이 사촌과 결혼하는 등 왕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전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면 숨겨져 있던 특정 유전자 열성 유전자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열성 유전자가 드러나는데 왜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이러한 열성 유전자 중 하나가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문제인 부정교합입니다. 다양한 유전자 풀에서 이러한 열성 형질은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에 의해 가려집니다. 하지만 근친교배는 열성 유전자를 2배로 늘려 열성 유전자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우 한정된 색깔의 공에서 같은 색을 2번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아세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교배로 악명이 높았고 그 결과 합스부르크 턱으로 유명한 얼굴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턱은 독특하게 튀어나온 턱선으로 유전자 풀이 너무 좁아진 직접적인 결과인 거죠. 이 턱은 너무 뚜렷해서 단순한 가족 특성이 아니라 왕실 혈통의 분명한 표시가 되었지만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고민이었던 덧니가 자꾸 안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가수들의 고른 이빨들이 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치과를 찾아갔죠. 치과에서 미적인 것만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며 거절당했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덧니가 더 예쁜데 굳이 왜 교정을 하냐면서 이름에 맞게 귀엽게 살라고 했어요. 특히 성인에게 치아 교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우선 교정 치료에서 통증과 불편함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교정기나 얼라이너를 착용했을 때의 초기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조정도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와 주변 뼈 및 잇몸 조직이 말 그대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 치료는 시간과 생활 습관 조정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정기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치과 방문, 교정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기 제한, 교정기 주변의 충치나 잇몸 질환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구강 위생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바쁜 일정이나 다른 약속이 있는 성인의 경우 이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아 이동의 복잡성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미적 이점이 길고 때로는 까다로운 치료 과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한국 승무원이 한국에 가서 교정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어요. 일단 한국은 자기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라고요. 아마 이빨을 뽑지 않으면 비용이 훨씬 덜 들 거라고 했어요. 교정은 보험이 안 돼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교정 비용은 일단 평균가가 800만 원 정도인데요. 저는 솔깃했어요. 아무래도 승무원이라 비행기 티켓 값이 별로 안 들었고 한국에 갈 때마다 체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비용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승무원이 자기 이빨도 사실 교정한 거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쪽 같았거든요. 인위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비용 차이는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치과 시장,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낮은 생활비 및 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정 치료의 경우 일본인과 한국인의 치료비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때 우려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외국인 할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교정 치료의 경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상 항공료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주요 비용 중 하나를 크게 줄여줍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운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특히 성형 및 치과 시술의 우수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 치과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치과 진료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과 걱정이 교차했죠. 치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치과가 가진 모던함과 세련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치과보다는 고급 스파에 더 가까웠습니다. 리셉션 공간은 세련되고 아늑했으며 편안한 좌석과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류 작업과 상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전에는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를 받으면서 병원 측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최신 치과 기술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푹신하고 편안한 실내 장식이 있는 치과 의자는 제가 왜 그곳에 있는지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제 치과 의사는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모든 단계에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으로 예상했던 치료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통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치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게 된 계몽적인 상담이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철저함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클리닉에는 무료 편의시설이 완비된 진료 후 환자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진료가 아닌 치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꽤나 심한 부정교합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의 치과에서는 저 정도 덧니는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치과 의사라면 외모적인 이유 때문에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을지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치과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혹시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살아생전 모든 사람들이 구강호흡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 호흡을 하는 게 더 편하대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일본인이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부정교합으로 인한 비염이 아닐까요? 웃긴 이야기도 있었어요. 치과의사 선생님은 특정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수를 먹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저에게 국수를 끊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대답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다소 유쾌하게 아니요, 먹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꿀꺽 삼키는 것은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 중 하나였고 편안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대화에 유머를 더했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진심인지 장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전에도 국수를 수없이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논리가 얼마나 기발한지 깨달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초기 치료 후 후속 외래 진료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이러한 측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후속 치료는 전체 치료 비용의 상당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후속 치료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익보다 환자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스템이 반영된 것이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정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일본 아이돌의 사례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돌의 경험을 통해 교정 치료의 비용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교정 총 비용은 약 120만 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270만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수치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고 치과 치료에 필요한 투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는 교정치과를 한번 방문할 때마다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기 조정, 경과 관찰을 위한 검진, 상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방문 횟수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알고 나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치료 계획의 일부로 발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술에만 약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통해 치아가 제대로 정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발치는 교정 치료에서 드물지 않지만 전체 비용에 기여하는 추가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우 치아 이동을 추가로 지지하기 위해 교정용 나사가 필요했습니다. 교정용 나사는 초기 교정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크류는 또 뺄 수는 없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물론 병원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일본에서의 모든 장치 비용이 거의 한국의 3배 같았어요. 하지만 또 치료 사례는 한국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친구들은 치아 미약, 특히 사랑니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 사랑니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아름답잖아요. 이러한 관점은 미에 대한 인식,
특히 치과적 특징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랑니가 있고 치아 배열이 덜 완벽한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특히 K-팝 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K-팝의 열렬한 팬이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치열이 완벽하게 가지런하고 덧니도 없고 사랑니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테일은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타일과 뷰티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K-팝 아이돌의 완벽한 미소는 치아 매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교정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러한 태도 변화를 느꼈어요. 교정기가 벗겨지고 새로 가지런해진 치아가 드러나자 일부 일본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교정 치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미소의 변화를 본 친구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 치과를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치료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높은 치과 치료 수준에 대한 저희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결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관광도 하고 한국 문화도 즐기고 오세요라고 말했죠. 단순히 치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찬 도시를 방문하고 맛있는 한식을 즐기고 역동적인 문화에 흠뻑 빠져들면서 미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저는 치료라는 건 많은 사례가 있고 전문적인 곳에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크게 달라진 외모인데도 자신감까지 심어줬어요. 특히 일본 여성들의 경우 완전 강추예요. 일본에서 치료를 왔다고 하면 통원 치료 횟수도 줄여주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스파이니까 그런 거야. 진짜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지. 여기 한국에 온 호주인들이 중국인과 욕설을 짓거리며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출신 30대 여자 루비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희는 공산주의 중국을 하기로 했죠. 왜냐고요? 중국은 세뇌나 보안이 철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라도 속고 잘못 아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진짜 민낯을 촬영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하려면 기본 1년이라서 저희는 베이징에서 1년 집을 계약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중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는 나날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호텔에 체크인할 때였어요. 호주에서는 간단한 신분증 확인으로 체크인을 마쳤지만 이곳에서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호텔 체크인이라기보다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저희의 얼굴을 스캔했어요. 저희는 외국인이었고 시스템은 그런 저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입장이 거부되어 혼란스러웠고 리셉션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중국의 기술력과 엄격한 규제를 처음으로 맛보는 순간이었죠. 그냥 안면 인식이 아니라 신원 확인이었어요. 무엇보다 호텔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몇몇 공용 화장실에서까지도 이 신원 확인을 해야 하더군요. 또 저희는 호주인이잖아요. 외국인이라 그런지 가끔 신원 확인 거부당할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불편함도 꽤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주로 베이징에 있었는데요. 이곳 베이징에서는 어디에나 CCTV가 많더라고요. 길모퉁이마다, 건물마다, 공공장소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5억 대나 된다고 합니다. 믿겨지세요? 그리고 이 카메라들은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마다 플래시를 터뜨리며 찍었는데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교통정리용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불안했는데요. 바로 허페이 국립과학센터가 만든 사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은 단순히 이미지를 캡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표정, 심지어 뇌파까지 분석하여 그들이 중국의 사상 교육 즉 공산당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석하는 기술이었죠. 심한 공산주의였죠. 그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중국은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조차 죄다 한자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중국에서 심지어 베이징인데도 영어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노점상의 삶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60대 친근한 남성인 양 씨는 작고 구부러진 수레에서 바오지 찐빵을 팔고 있었어요. 주름이 많고 능숙한 그의 손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습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촬영하는 동안 현지 경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의도를 의심했어요.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리양 씨는 눈에 띄게 괴로워했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단순한 노점상일 뿐이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결국 경찰관은 자리를 떴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아슬아슬한 선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준 사건이었죠. 또 저희는 중국의 어느 학교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교가를 보니 그냥 꿈, 희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과 위대함에 대한 가사더라고요. 그걸 아이들은 잘 낭송하고 있었고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중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또 알아보니까 중국의 사립이 아닌 학교는 대부분 이러 사상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세계는 중국의 적이다라는 사상을 많이요. 이게 세뇌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놀랐죠. 마치 몇십 년 전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꼭 다큐멘터리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중국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데 실상 내부는 맘대로 출입국도 못하는 모순된 나라더군요. 그리고 중국에서 체류한 지 약 2달도 안 되어 충격적인 법안이 시행되었어요. 바로 중국 정부는 막 첫 번째 반간첩법을 제정했고 중국 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죠. 이 법은 단순한 벌금형 같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스파이를 잡기 위해 그물을 넓게 쳐서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이었어요. 이 법은 외국인, 특히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중국과 장밋빛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올가미를 조이는 것과 같았어요. 반간첩법은 티베트나 중국 정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무해한 활동조차도 중국 정부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구속될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고자 했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갑자기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죠. 당연합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까지 촬영하는데요. 인터넷을 클릭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현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운 톤으로 변해갔어요. 현지 상점 주인인 장 씨를 인터뷰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무려 12년형을 선고받은 50대 일본인에 대해서 들려주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는군요. 중국의 반간첩법 규정은 좀 모호했어요. 시위하는 곳에 가기만 해도 간첩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검색만 해도 간첩으로 간주되니까 말이죠. 그건 첩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중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일을 계속하는 동안 두려움은 늘 함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인해 구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만 불면 바뀌는 법으로 인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 선을 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지만 그러기엔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은 위험했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추가금을 내고 VPN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이건 저희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사는 사람 중 절반은 사용할걸요. VPN은 중국의 디지털 장벽 밖의 세계로 통하는 비밀 창구였지만 동시에 우리 등의 표적을 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로그인할 때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어딘가에 우리 이름이 적힌 붉은 깃발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만약 들키면 더 큰 형벌에 처할 테니까요. 활기와 색채로 가득했던 중국의 거리에는 이제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며 서둘러 생업에 종사했어요. 대화는 조용했고 미소는 다소 억지로 지어졌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네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내기 위해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노인들이 태극권 수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될 없는 장면이었지만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유지했던 침착한 태도는 서류를 더듬으며 우리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흔들렸어요. 경찰관들은 우리를 풀어주었지만 우리가 촬영한 내용에 대해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떠나더군요. 우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아니라 마치 촬영하면 안 될 것을 촬영하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게 된 건데 이런 반간첩법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떠났고 혹은 오려던 외국인들이 안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연해요. 간첩으로 간주되면 물론 무기징역도 있지만 혹은
출국을 못하게 하는 처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몇 개월 즈음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눈에 띄는 차별을 받았어요. 저는 중국의 택시 앱 디디를 이용해서 택시를 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도착했지만 운전기사가 제 억양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중얼거리며 저희 팀을 태우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결국 택시기사님은 저희를 태우지 않고 환불만 해주고는 떠나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거절한 듯 싶었죠. 기분 탓이냐고요? 아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고립감은 비단 택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오피스 빌딩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머뭇거렸어요.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았다가 멀어졌어요. 그들은 외국인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기보다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로 하고 하나둘씩 뒤로 물러났어요.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서 그들의 경계하는 얼굴로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타자화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간첩방지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평화로운 소규모 시위에 참석했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번지르르한 안내 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의 한 단면을 포착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어요. 저희 팀원과 저는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며 생생한 감정과 플래카드, 결연한 표정을 포착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안전한 임시 숙소로 돌아오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당국이 이 사진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간첩의 증거로 간주할까?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구금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마비되었어요. 저는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사진을 삭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진실의 한 조각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러한 법의 영향과 그로 인한 차별은 단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는 만약의 경우와 조심해야 한다로 가득 찼어요. 모든 계획은 창의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했어요. 우리는 저널리즘의 진실성과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노력했어요. 중국 정부는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말을 할 때면 긴장한 듯 눈을 반짝였어요. 한 인터뷰 대상자인 어린 학생은 공원의 한적한 구석진 곳에서만 인터뷰에 응했어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초조했어요.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항상 듣고 있다고 믿는 보이지 않는 귀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단순한 친절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한 친절한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는 저를 보고 길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친절한 태도는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떴고 저는 경찰관에게 제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공포의 본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중국에 온 지 6개월째 되던 날 당국이 저희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경찰의 의심을 많이 사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다큐멘터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중국 정부의 철통 같은 통제는 구석구석 조용한 속삭임, 경계하는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분명 민낯을 낱낱이 포착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중국법에 세뇌가 되지 않은 저희조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더 이상 버티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고 무거운 마음으로 철수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비좁은 베이징 사무실에 앉아 대충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도 반 정도의 분량이 완성되었는데 이대로 버리기에는 손해가 너무 막심했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을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고민하다가 올리버라는 제 팀원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을 가보자는 겁니다. 일단 같은 아시아국이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대조도 가능하겠다 싶었죠. 저희는 곧이어 만장일치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결정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는 중국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뒤로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마치 흑백의 세계에서 컬러로 가득한 세계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극명한 차이를 느끼며 활력을 되찾았어요. 서울 거리에는 활기와 생동감이 넘쳤고 중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우울하고 감시로 가득한 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베이징 사람들의 눈에서 보았던 공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달콤한 솜사탕을 먹으며 손을 잡고 걸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죠. 서울에서는 자유의 공기가 퍼져 있었죠.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일상을 담았어요.
여기서는 대놓고 카메라를 킬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유의 한국이었죠. 한강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 도시의 불빛 아래서 순간을 공유하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한강은 최근 우리의 과거를 흐리게 했던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가장 매혹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국 까치를 가까이서 본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깃털과 장난기 가득한 까치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카메라맨 중 한 명이 한국에서는 까치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와 우리 다큐멘터리에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징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우리 카메라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의 고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조선 왕조와 전통 한복, 그리고 한국 서예 예술에 대해 배웠어요. 매일매일 문화, 역사,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얻었어요. 음식은 우리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지글지글 구운 고기부터 든든한 비빔밥 한 그릇까지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의 풍미에 우리의 미각은 춤을 추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요리 체험을 촬영하며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쁨과 공동체의 모습을 담았어요. 하루가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의 미소와 친절은 중국에 있을 때 그리워했던 인류의 따뜻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어요. 두려움 없이 촬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해방감이었어요. 억압과 제약에 갇혀있던 다큐멘터리는 이제 문화와 자유,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강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우리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중년의 어느 중국인 남성이었고, 중국인 친구와 서로 대화하다가 저희를 보곤 다가온 거죠. 밝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촬영을 계속하자 그 남자는 신중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걸 왜 찍는 거죠? 당신들도 중국처럼 외국 쓰입니까? 그는 대립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의심에 가득 찬 그의 비난은 공중에 떠다니며 유쾌한 장면을 더럽혔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저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국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어요. 그는 비웃었죠. 외국인들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중국을 좋아해서 오는 줄 아세요? 스파이라서 오는 것뿐이잖아요. 한국도 그런 거예요. 다 간첩이니까 오는 거지 뭐. 저희는 분명 한국을 이젠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무슨 말인가 띠용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의 자유와 발전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며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박하자 우리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 남자는 우리의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한국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 겉모습일 뿐이죠. 그는 고집스럽게 주장했고요. 중국인들은 열등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추월하니까 그런 듯 했어요. 결국 그 중국인 남성은 몇 분 동안 고집스럽게 떠들다가 끝끝내 떠나버렸죠. 저희는 이제 분량 10분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곧 있으면 이 프로젝트도 끝나겠고 이 아름다운 한국도 떠나겠네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나중에 저희 다큐멘터리가 올라오면 꼭 봐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 하고 싶어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중국의 한 학교.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 여성 천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조용한 아이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책과 함께 웅크리고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곳은 한국식 베이커리였는데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 색다른 곳이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식 디저트인 약과를 먹었는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약과 반죽이 저도 모르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벽을 녹이기 시작했죠.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인 그 디저트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한 흥미를 끌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 카페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제가 전혀 몰랐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제 안에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희 새로운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친구들은 제가 한국 디저트에 집착한다고 비웃고 놀려댔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 하고 싶어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전 무시했어요.
이미 한국 문화에까지 관심이 생겼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그 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담한 결정이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온라인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한국 드라마까지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제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소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요리 동아리에서 한국 여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행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통역으로 여행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멋진 여정이 되었어요. 저를 사로잡았던 디저트와 언어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라요. 친구들의 음식 주문을 돕고 직원들과 한국어로 농담도 몇 마디 나눴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신기해하는 표정을 보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온 수줍은 소녀 천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은 소녀 천정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친구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저는 한국어의 아주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고 밝혀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디저트에 대한 애정이 저를 한글로 이끌었고 한글은 저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니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참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것은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북적이는 거리,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리 동아리 여행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열정과 문화를 잇는 능력을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열정을 쏟은 일에 대해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가르치는 것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 모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규모 언어 학습 그룹을 이끌며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얻은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문장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한국 문화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측에서 좋아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음악, 전통놀이 등등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설레서 서울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K-팝 노래의 춤 동작을 몇 가지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제 보람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언어 모임은 제대로 된 동아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기초 문법부터 복잡한 문장 구조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도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뉘앙스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죠. 클럽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남몰래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경했고 선생님들도 제 노력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지역 신문사에서 한국 문화 축제와 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내성적이었던 소녀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가 궁금하대요. 인터뷰가 공개되자 삽시간에 입소문이 났어요.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디저트에 대한 단순한 애정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어느새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도전,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제 이야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정에 감동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포용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저는 종종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게 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감히 나누려 했던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과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제 꿈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차세대 문화 홍보대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꿈이었지만 저는 큰 꿈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의 여정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문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첫 수업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 눈앞에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탐구하고, 이해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 역사,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 문화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명은 강의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의 여정을 담은 일종의 회고록 같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문화 탐험에서 영감이나 지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매일 교실 앞에 서서 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일이었죠. 매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에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인기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문화 교육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노력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교육자이자 문화 홍보대사가 된 저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디저트,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도전, 그리고 제 열정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해준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여정의 모든 단계가 인내와 열정,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교훈을 배우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나의 모험은 발견과 성장이라는 평생의 이야기에 또 다른 장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대조와 조화의 땅입니다. 고즈넉한 전통 궁궐의 아름다움부터 네온사인으로 번화한 현대 도시의 거리까지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혁신과 진보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화의 가장 존경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공동체와 공생에 대한 강조입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적 개념이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애정과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음악 또한 한국인의 영혼을 대변합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등 한국 전통 음악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은 사랑과 슬픔,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국제 무대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현상인 K-팝도 있습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과 인상적인 안무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음식은 또 다른 경이로움의 영역입니다. 한식은 맛과 질감에 대한 즐거운 탐험입니다. 각 요리에는 역사, 지리, 문화가 한 접시에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한의 정신입니다. 한은 슬픔과 희망, 인내가 어우러져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독특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측면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계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인의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문을 열어준 것은 간단한 디저트였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새로운 연결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활기찬 문화, 불굴의 정신을 가진 한국은 단순한 국가 그 이상입니다.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회복성의 힘에 대한 살아 숨쉬는 교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한국이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방식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